안녕하세요. 감동가 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쓴 새로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 김일병. 잔디 높이가 왜 이래? 내가 분명히 3cm라고 했을 텐데. 너는 자도 볼 줄 모르니?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한 정적을 찢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빳빳하게 코팅된 최고급 패션 잡지가 젊은 병사의 철모 위를 강타하는 소리였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투명한 하늘이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제12보병사단 사단장 관사 앞마당. 쏟아지는 초여름의 햇살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 서 있는 병사들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김일병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다. 그의 전투복 상의는 이미 흙투성이었고 손톱 밑은 잔디즙으로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다.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건만 지금 그가 지키고 있는 것은 휴전선 철책이 아니라 사단장 부인의 프라이빗 가든이었다. 그 앞에는 선글라스를 낀 채 화려한 실크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제12보병 사단장 이태식 소장의 부인 최숙희였다. 관사 병사들 사이에서 그녀는 사단장 위의 사단장, 아니 파주의 여왕으로 통했다. 시정?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내일 모레 도지사 사모님 오셔서 티타임 갖기로 했는데 정원 꼴이 이래서야 원. 너희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최숙희는 혀를 차며 옆에 서 있던 중년의 부사관을 쏘아보았다. 관사관리관인 박 상사였다. 군 생활 20년이 넘은 베테랑이었지만 이 여자 앞에서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다. 면목 없습니다, 사모님. 아이들이 아직 일이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교육해서 오늘 해지기 전까지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박 상사가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그의 구릿빛 목덜미 위로 굴욕감이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최숙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을 흔들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박 상사, 당신도 똑바로 해. 남편이 별 2개 달았다고 내가 우습게 보여? 내 남편 옷 벗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이깟 잔디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지키겠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시끄러워. 듣기 싫으니까 당장 눈앞에서 치워. 그리고 김일병 쟤는 오늘 밥 굶겨.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어. 최숙희는 횡몸을 돌려 관사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병사들의 심장을 짓눌렀다. 남겨진 것은 뜨거운 햇살과 모멸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군인들 뿐이었다. 김일병, 괜찮냐? 한참 뒤 박 상사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일병은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사님. 내가 죄송할 게 뭐 있어.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박 상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 사단장의 무기나에 벌어지는 아내의 횡포. 사병들을 자신의 하인처럼 부리고 지역 유지들에게 뇌물을 받아 챙기며 군 부지를 사유지처럼 쓰는 행태. 이 썩어 빠진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 이태식 소장과 최숙희의 권력은 법 그 자체였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밟고 있는 그 잔디밭 아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이미 들이우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국군방첩사령부 본청 지하 3층에 위치한 사령관 집무실은 바깥의 화창한 날씨와는 단절된 서늘하고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서는 전방 부대의 현황과 각종 첩보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 있는 거대한 흑단나무 책상 뒤 한 여자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박민영. 나이 20대 후반. 계급 중장.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연소 삼성 장군이자 군 내부의 모든 비리와 첩보를 총괄하는 방첩사령관. 과거 707 특수임무단에서 전설로 불리던 살인병기였으나 지금은 펜 하나로 장군들의 목을 날리는 저승사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매는 붓으로 그린 듯 날카로웠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과 티끌 하나 없는 정복 차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이 막히게 하는 위압감을 풍겼다. 사령관님, 제보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책상 앞에 부동자세로 서 있던 감찰처장 오대령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파주 12사단장 이태식 소장의 처 최숙희. 관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는 물론이고 관용 차량 사적 이용, 위병소 통제 무시, 심지어 지역 건설업자들에게 부대 인근 공사 이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민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하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규칙적인 그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재밌네. 군대가 아니라 무슨 왕국을 차리셨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섭씨 영하 20도의 혹한보다 차가웠다. 민영이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화면에는 뙤약볕 아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병사들과 그 앞에서 삿대질을 하는 최숙희의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태식 소장은 알고도 방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참모들에게 사모님 심기 거스르지 말라고 지시한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민영이 픽 하고 헛웃음을 흘렸다. 남편은 허수아비고 부인이 사단장이군. 아니, 여왕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170cm가 넘는 큰 키와 특전사 시절 단련된 완벽한 비율의 몸매가 정복핏을 극대화했다. 그녀가 움직이자 오대령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오대령. 예, 사령관님. 차 대기시켜. 예. 감찰팀을 파견하시겠습니까? 민영이 고개를 저으며 책상 위에 놓인 지휘봉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아니, 내가 직접 간다. 하지만 사령관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기엔 사안이. 사안이 뭐?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나라 지키러 갔다가 노예 취급을 받고 있어. 사단장이라는 작자는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군 기강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고. 이게 사소한 일인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오대령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영은 모자를 집어들며 싸늘하게 덧붙였다. 게다가 날씨가 너무 좋잖아. 이런 날엔 쥐새끼들이 굴 밖으로 나와서 설치기 마련이지. 밟아 죽이기 딱 좋은 날씨야. 민영은 성큼성큼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목적지는 파주 12사단. 사전에 연락하지 마. 쥐새끼들 도망갈 구멍 파기 전에 목덜미부터 물어뜯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전 병력 출동 준비. 복도에 울려 퍼지는 군화 소리가 묵직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가 가장 썩어 빠진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주 12사단 위병소. 나른한 오후 2시. 점심 식사 후 쏟아지는 졸음과 싸우며 위병소 근무를 서던 헌병들이 하품을 삼키고 있었다. 평화로운 날이었다. 적어도 검은색 세단 3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를 향해 질주해오기 전까지는. 끼익.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량 행렬이 위병소 차단기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맨 앞차는 번호판조차 일반 차량과 다른 국방부 소속 특수 차량이었다.
위병 조장이 황급히 초소에서 뛰어나왔다. 멈추십시오. 여기는 통제구역입니다. 사전에 허가된 차량입니까? 위병 조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러자 맨 앞차의 조수석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검은 정장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위병 조장에게 신분증을 내밀었다. 신분증을 확인한 위병 조장의 눈이 탁구공만 해졌다. 국군방첩사령부. 문 열어. 요원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위병 조장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게 상부 지시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사단장님께 보고부터 드려야. 그때였다. 두 번째 차량 최고급 리무진의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다. 그 안에는 차가운 무표정의 박민영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겁에 질린 위병 조장을 빤히 바라보았다. 보고?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위병소 전체가 얼어붙는 듯 했다. 내가 들어가는 게 보고 사항이야. 지금 이 시간부로 12사단 통제권은 방첩사령부가 접수한다. 차단기 올려. 위병 조장은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보았다. 중장. 3스타. 그것도 단순한 장군이 아닌 군대 내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방첩사령관. 다리가 풀린 위병 조장은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서 차단기 버튼을 눌렀다. 차단기 개방. 충성. 위잉. 차단기가 올라가자 3대의 차량은 망설임 없이 부대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사령부가 아니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하얀색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곳. 바로 사단장 관사였다. 관사 앞마당. 여전히 김일병은 뙤약볕 아래서 밥도 굶은 채 잡초를 뽑고 있었다. 탈진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때 굉음과 함께 검은색 차량들이 관사 정문인 철제 대문을 그대로 들이받을 기세로 돌진해 들어왔다. 쾅! 콰직! 잠겨있던 대문이 우그러지며 활짝 열렸다. 정원을 손질하던 병사들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관사 안에서 최숙희가 뛰쳐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뭐야? 어떤 미친놈들이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너희들 제정신이야? 최숙희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차량 문들이 동시에 열리고 검은 정장의 요원 10여 명이 순식간에 관사 마당을 포위했다. 그리고 중앙의 리무진에서 박민영이 내렸다. 그녀는 정모를 고쳐 쓰고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잔디밭을 울리며 최숙희에게 다가갔다. 당신 뭐야? 어디 소속인데 감히 사단장 관사의 행패야? 내가 누군지 알아? 최숙희는 민영의 계급장을 볼 줄 몰랐거나 보았어도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저 젊은 여자가 건방지게 군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민영은 최숙희의 코앞까지 다가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녀보다 훨씬 큰 키로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다. 알지. 아주 잘 알지. 민영의 시선이 마당 구석에 쓰러질 듯 서 있는 김일병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최숙희에게 꽂혔다. 나라 지키는 군인들을 머슴처럼 부리는 파주의 여왕님 아니신가? 이 계집애가. 최숙희가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민영의 뺨을 올려붙이려 했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녀에게 대든 적이 없었기에 나온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탁. 그러나 그녀의 손목은 허공에서 잡혔다. 민영이 가죽 장갑 낀 손으로 최숙희의 손목을 낚아챈 것이다. 아, 이거 안 나? 손버릇이 나쁘네. 군인 몸에 손대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나 본데. 민영은 잡은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다. 최숙희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다. 당신 내가 가만 안 둬. 여보.
최숙희가 악을 쓰며 남편을 불렀다. 하지만 관사 안에서 나온 것은 사단장이 아니었다. 민영의 눈짓을 받은 방첩사 요원들이 이미 관사 내부로 진입해 집기를 수색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이 구역은 범죄 현장으로 간주한다. 민영이 선언했다. 현 시간부로 민간인 최숙희를 군형법 위반, 직권남용교사,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그리고 민영은 덜덜 떨고 있는 김일병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흑투성이가 된 병사의 얼굴을 직접 닦아주었다. 병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고생했다, 김일병. 사령관님. 이제 푹 쉬어. 너희들이 흘려야 할 땀은 이딴 곳에 쓰는 게 아니니까. 민영은 다시 몸을 돌려 도끼가 서린 눈으로 최숙희를 노려보았다. 자, 여왕님 놀이는 끝났어. 이제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야.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사단 본청 쪽에서 지프차 여러 대가 급하게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사단장 이태식이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모양이었다. 민영은 다가오는 차량 행렬을 보며 싸늘하게 중얼거렸다. 주인도 오네. 잘 됐어.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니까. 파주의 맑은 하늘 아래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파주의 마른 땅 위로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사단 본청에서부터 맹렬한 기세로 달려온 1호차 지프와 그 뒤를 따르는 헌병대 트럭 2대가 관사 앞마당을 점령하듯 에워쌌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굉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1호차의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전투화를 신은 발이 땅을 찍어 누르듯 내디뎌졌다. 제12보병 사단장 이태식 소장이었다. 그는 평소에 온화한 척하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진 상태였다. 붉게 충혈된 눈, 잔뜩 일그러진 미간, 그리고 꽉 깨문 어금니 사이로 터져나오는 거친 숨소리. 자신의 성역인 관사가 유린당하고 아내가 모르는 사내들에게 제압당해 있는 광경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도대체 어떤 새끼들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려. 이태식의 고함이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의 뒤로 완전 무장한 사단 헌병대원 10여 명이 트럭에서 뛰어내려 착검된 K2 소총을 겨누며 방첩사 요원들을 포위했다. 순식간에 관사 앞마당은 일촉즉발의 전장으로 변했다.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내 아내에게 손 떼면 다 쏴버리겠어. 이태식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K5 권총을 뽑아들었다. 안전장치를 푸는 철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그것도 자신의 부대 안에서 권총을 빼들고 난동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였다. 하지만 검은 정장을 입은 방첩사 요원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바위처럼 제자리를 지키며 포위해 오는 헌병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그들의 지휘관인 박민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영은 그 아수라장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권총을 들고 씩씩거리는 이태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서린 미소는 비웃음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여유에 가까웠다. 오셨습니까, 이태식 소장?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니 수고를 덜었군. 민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울림은 이태식의 고함보다 더 묵직하게 좌중을 압도했다. 이태식은 그제야 검은 정장 무리 속에 서 있는 여자의 존재를 똑바로 인식했다. 정복 어깨 위에서 번쩍이는 별 3개. 중장 계급장. 이태식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자신의 계급보다 하나 더 많은 별. 그것도 여자가? 하지만 이내 술과 권력에 찌든 그의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거부했다. 너. 내년은 뭐야? 어디서 가짜 계급장을 달고 와서 사단장 관사를 털어. 이거 방첩사 사칭이지? 간첩이야? 이태식은 총구를 민영의 이마에 정조준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헌병대장, 뭐하고 있어? 당장 저것들 무장 해제시키고 체포해. 저항하면 발포해도 좋다. 내가 책임진다. 이태식의 고함에 헌병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쭈뼛거렸다. 헌병대장 역시 민영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다. 국군방첩사령관 박민영. 그녀의 악명은 전군에 자자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사단 하나가 공중 분해된다는 소문을 모르는 간부는 없었다. 사단장님. 저분은 방첩사령관님이십니다. 총을 거두셔야. 닥쳐. 방첩사령관이 할 일이 없어서 남의 마누라를 납치해. 이건 모략이야. 정치질이라고. 내 옷 벗기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이태식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아내 최숙희가 요원들에게 붙들려 여보, 저것들 다 죽여버려. 라고 악을 쓰는 소리가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셋셀 동안 무장 해제 안 하면 쏜다. 하나. 민영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태식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태식 소장. 군형법 제48조 항명. 제52조 상관에 대한 폭행 및 협박. 게다가 무장 상태에서 직속 상관에게 총구를 겨눴으니 이건 즉결 처분감인데. 둘. 이태식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방첩사 요원들이 품 안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민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걸었다. 총구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3미터. 쏴봐. 민영이 멈춰 섰다. 쏠 수 있으면 쏴봐. 내가 그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그 더러운 모래성도 함께 날아갈 테니까. 민영의 눈빛이 이태식의 망막을 뚫고 뇌리까지 파고들었다. 그것은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많은 작전 지역에서 적의 목을 따며 굳어진 살기였다. 편안한 관사에서 골프나 치며 배를 불린 이태식이 감당할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다. 이태식은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자존심과 아내의 비명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죽어. 탕! 총성이 파주의 하늘을 갈랐다. 관사 마당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그 찰나. 민영의 몸이 유령처럼 움직였다. 총구가 불을 뿜는 순간 그녀는 상체를 살짝 비틀어 탄환을 피함과 동시에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인간의 반응 속도라고는 믿기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이태식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민영이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린 후 그대로 업어치기를 시전한 것이다. 쿵! 육중한 몸뚱이가 잔디밭에 처박혔다. 이태식의 손에서 튕겨나간 권총이 멀리 날아갔다. 크악. 내 팔. 내 팔. 이태식은 꺾인 팔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흙먼지 속에 처박힌 별 2개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영은 쓰러진 이태식의 등 위를 군홧발로 짓눌렀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그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실탄을 장전하고 다녔네. 아주 작정을 했어. 전쟁 났을 때나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그랬어.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헌병대장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전원. 무기 버려. 총 내려놔. 사단장의 패배를 목격한 헌병들은 얼어붙은 채 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들 역시 알고 있었다. 이제 12사단의 주인은 바뀌었다는 것을. 민영은 발밑에서 꿈틀거리는 이태식을 내려다보며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 온 영장을 꺼내 그의 얼굴 위로 툭 던졌다. 이태식, 너를 군수품 횡령, 인사청탁 비리 그리고. 민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김일병을 바라보았다. 부하들에 대한 직권 남용 및 가혹행위 방조 혐의로 구속한다.
내 마누라랑 손잡고 헌병대 영창이 아니라 국군 교도소로 직행하게 될 거야.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장관님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야.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이태식은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악을 썼다. 최숙혜 역시 요원들에게 끌려가며 발버둥 쳤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민영이 손가락을 딱 튕겼다. 그러자 오대령이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오대령, 브리핑해줘. 이자가 믿고 있는 형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 사령관님. 오대령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이태식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실시간으로 뜨고 있었다. 속보 국방부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 착수. 이태식 소장 라인 줄줄이 소환 단독 12사단장 관사 호화 파티 영상 입수. 지역 유지들과 유착 의혹. 자네가 믿던 국방장관. 지금 네가 상납한 뇌물 장부 터져서 사퇴 기자회견 준비 중이셔. 내가 파놓은 쥐구멍은 내가 다 막아버렸거든. 민영의 말에 이태식의 눈동자가 빛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제야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힘이 풀린 듯 축 늘어졌다. 끌고 가. 아주 깊고 어두운 곳으로. 햇빛 한 줌 안 들어오는 곳에서 내가 밟아버린 병사들의 고통을 평생 씹어 삼키게 해줄 테니까. 방첩사 요원들이 이태식과 최숙희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차량에 쳐넣었다. 조금 전까지 왕과 여왕으로 군림하던 자들의 초라한 퇴장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민영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헌병대장을 불렀다. 자네가 헌병대장인가? 예, 중령 강철민입니다. 헌병대장이 바짝 얼어붙어 경례했다. 사단 지휘 체계가 붕괴되었으니 혼란스러울 거다. 하지만 병사들은 죄가 없어. 지금 즉시 관사관리병들 전원 원대 복귀시키고 특별 휴가증 끊어줘. 그리고 민영은 잔디밭 구석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 김일병과 박 상사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저 친구들은 병원으로 보내. 외상치료 꼼꼼하게 시키고 정신 상담도 받게 해. 비용은 전액 사령부 예산으로 처리한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헌병대장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겼다. 민영은 김일병에게 다가갔다.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김일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놀랐지? 미안하다. 좀 시끄럽게 굴어서. 아닙니다.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일병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지옥 같던 군 생활,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억울함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울지 마. 군인은 함부로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민영은 김일병의 모자를 똑바로 고쳐 씌워주었다. 너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지 누구의 하인이 아니야. 그 자부심 절대 잊지 마라. 따뜻한 격려도 잠시 민영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긴박한 보고가 들어왔다. 사령관님. 본청 지하 벙커 수색 중 특이 사항 발견. 이태식 소장의 비밀 금고에서 암호화된 기밀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서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민영의 눈매가 다시 날카로워졌다.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내용이 뭔데? 그게 북부 전선 타격 계획이라는 제목의 쿠데타 모의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후에 무전기 너머의 요원이 말을 잇지 못했다. 민영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쥐새끼 한 마리 잡으러 왔는데 굴 속에 아나콘다가 들어있는 격이었다. 말해. 배후가 누군지. 전임 국방장관이자 현 여당 실세인 그분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민영은 굳게 닫힌 입술을 깨물었다. 파주의 맑은 하늘이 갑자기 잿빛으로 보이는 듯 했다.
이태식은 꼬리일 뿐이었다. 몸통은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곳에 숨어 있었다. 전 병력 현 시간부로 1급 경계 태세 발령한다. 확보한 증거물 밀봉해서 사령부로 이송해. 먼지 하나라도 흘리면 다 죽을 줄 알아. 민영은 다시 리무진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파주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썩은 군인을 도려내는 수술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어둠과의 전쟁이 될 터였다. 가자 서울로. 더 큰 놈을 사냥할 시간이야. 차량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김일병과 박상사 그리고 헌병들은 멀어지는 차를 향해 오랫동안 거수 경례를 내리지 못했다. 그들의 등 뒤로 뜨거운 여름의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자유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한강 물결 위로 붉은 노을이 피처럼 번지고 있었다. 박민영이 탑승한 방탄 리무진은 시속 140km로 아스팔트를 집어삼킬 듯 질주하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민영은 태블릿 PC를 통해 이태식의 금고에서 나온 북부 전선 타격 계획 문건을 해독하고 있었다. 단순한 병력 이동 계획이 아니었다. 특정 시점에 전방 사단들이 서울로 진격하여 주요 거점을 점거한다는 명백한 내란 음모였다. 냄새가 나. 아주 지독한 시궁창 냄새가. 민영이 중얼거렸다. 운전석에 앉은 수행실장 김소령이 백미러로 그녀를 살피며 물었다. 사령관님, 뒤에 붙은 차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5분 전부터 검은색 스타렉스 2대와 덤프트럭 1대가 차선을 바꾸지 않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민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차창밖 사이드 미러를 곁눈질로 훑었다. 덤프트럭의 육중한 그릴 이 리무진의 뒷공무니를 집어삼킬 듯이 바짝 붙어 있었다. 전문가들이네. CCTV 사각지대인 이 구간을 노렸어. 지원 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늦었어. 김소령, 꽉 잡아. 놈들이 인사하러 올 거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쾅 하는 굉음이 차체를 뒤흔들었다. 뒤따라오던 덤프트럭이 리무진의 후미를 들이받은 것이다. 끼익. 리무진이 휘청거렸지만 김소령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어 중심을 잡았다. 그 틈을 타 좌우에서 스타렉스 2대가 리무진을 샌드위치처럼 에워쌌다. 스타렉스의 창문이 열리고 복면을 쓴 괴한들이 기관단총을 꺼내 들었다. 두두두두두. 방탄 유리의 하얀 거미줄 같은 균열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일반 차량이었다면 벌써 벌집이 되었겠지만 방첩 사령관 전용 차량은 7.62mm 탄환도 막아내는 특수 방탄 처리가 되어 있었다. 김소령. 속도 줄이지 마. 밀어버려. 민영은 침착하게 좌석 아래 보관함에서 MP5K 기관단총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707 시절 수없이 겪었던 실전의 감각이 온몸의 신경을 깨웠다. 사령관님, 위험합니다. 내 걱정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 민영은 과감하게 방탄 유리 창문을 내렸다. 바람 소리와 함께 총성이 고막을 때렸다. 그녀는 몸을 내밀어 오른쪽 스타렉스의 운전석을 향해 정확히 3발을 점사했다. 타탕! 정확했다. 운전석의 괴한이 피를 뿜으며 핸들 위로 쓰러졌다. 통제 불능이 된 스타렉스는 비틀거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며 화염에 휩싸였다. 하지만 왼쪽의 스타렉스에서 튀어나온 놈들이 끈질겼다. 놈들은 아예 차 문을 열고 리무진으로 뛰어 건너오려 하고 있었다. 미친 개들이 달라붙었군. 민영은 탄창을 갈아 끼울 새도 없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때 뒤에서 쫓아오던 덤프트럭이 다시 한번 리무진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쿵! 충격으로 민영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그 순간 지붕 위로 쿵!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 차 위로 올라탄 것이다. 사령관님,
놈들이 지붕 위에. 끼기깃. 선루프가 억지로 뜯겨나가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들렸다. 복면을 쓴 거구의 남자가 쇠지렛대를 들고 선루프를 통해 차 안으로 침입하려 했다. 민영은 망설임 없이 권총을 들어 남자의 미간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남자는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고개를 틀어 총알을 피하더니 민영의 팔을 낚아채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힘 좀 쓰네. 민영은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좁은 차 안에서의 육탄전.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다. 남자가 차 안으로 몸을 밀어넣으며 쇠지렛대를 휘둘렀다. 민영은 고개를 숙여 피함과 동시에 남자의 턱을 손바닥 밑둥으로 강하게 올려쳤다. 퍽!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남자가 고통에 신음하는 사이 민영은 그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차 문 쪽으로 내던졌다. 잘 가라. 민영이 발로 차 문을 걷어차 열어젖혔다. 중심을 잃은 남자는 시속 130km로 달리는 도로 위로 굴러떨어졌다.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소령, 지금이야. 빠져나가. 김소령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리무진은 굉음을 내며 포위망을 뚫고 튀어나갔다. 100m 속에서 불타는 스타렉스와 멈춰 선 덤프트럭이 멀어지고 있었다. 민영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거친 숨을 골랐다. 찢어진 정복 소매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김소령, 사령부 상황실 연결해. 놈들이 내 목숨을 노린다는 건 이 증거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뜻이야. 알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아. 그보다. 민영은 태블릿 PC를 다시 켰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밤 누군가는 잠을 설치게 될 거야. 내가 직접 찾아갈 거거든. 국군방첩 사령부 지하 5층 특수신문실. 사방이 회색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이곳은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이었다. 중앙에 놓인 스테인리스 책상 위에는 눈부신 백열등 하나만이 켜져 있었다. 그 아래 이태식 소장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사단장이었던 그는 이제 초라한 죄수복 차림으로 덜덜 떨고 있었다. 철문이 열리고 박민영이 들어왔다. 그녀는 붕대를 감은 팔을 걷어붙인 채 피 묻은 셔츠 대신 검은색 전술 티셔츠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탁! 민영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다. 이태식의 어깨가 움찔했다. 이태식 씨,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가 모시던 윗선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프트럭까지 보냈더군. 민영은 의자를 끌어당겨 이태식의 코앞에 앉았다. 덕분에 내 차가 폐차 직전이야. 수리비는 누구한테 청구해야 할까? 나는 몰라. 모르는 일이야.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이태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횡설수설했다. 민영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시키는 대로? 누가 시켰지? 북부 전선 타격 계획. 이거 내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 내 머리엔 골프랑 여자밖에 없으니까. 민영이 서류 뭉치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이태식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고급 요정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손목에 찬 시계는 명확했다. 국내에 몇 개 없는 스위스 명품 시계. 이 시계 주인 누군지 알지? 이태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가 입을 떼려는 순간 신문실 문이 벌컥 열렸다. 오대령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 뒤로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사령관님,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입니다. 수사 협조 요청이라며 막무가내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민영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박민영 사령관님, 최영수 부장검사입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이태식 소장의 신병을 저희 검찰로 인계해 주셔야겠습니다. 민영은 명함을 쳐다보지도 않고 최 검사를 쏘아보았다. 여긴 군사보안구역입니다. 민간 검찰이 영장도 없이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아, 영장이야 발부받으면 그만이고. 사안이 사안인지라 상부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군 내부 비리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맡아서 깔끔하게 처리하죠. 최 검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이태식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 순간 민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최 검사의 앞을 가로막았다. 170이 넘는 그녀의 키와 압도적인 기세에 최 검사가 주춤했다. 깔끔하게 처리한다라. 증거 인멸하고 꼬리 자르겠다는 소리로 들리는군.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사령관님, 옷 벗고 싶으십니까?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민영은 피식 웃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춤에 손을 올렸다. 전화? 해봐. 어디다가 할 건데? 청와대? 국방부? 아니면? 민영이 이태식을 향해 턱짓했다. 저 멍청이가 모시던 그분한테 할 건가? 최 검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었다. 이태식은 군인이야. 군법에 따라 군사법정에서 심판받는다. 내 놈들 더러운 정치판 개싸움에 내 부대원들 희생시킬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당장 꺼져. 이 여자가 미쳤나? 오대령, 예. 이 자식들 끌어내.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 및 군사기밀침해죄로 현행범 체포해. 오 대령과 무장 헌병들이 최 검사와 그 수하들을 둘러쌌다. 총구가 겨누어지자 최 검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삿대질을 했다. 두고 보자, 박민영. 네가 무사할 것 같아? 내일 아침이면 넌 끝장이야. 최 검사가 쫓겨나듯 나간 뒤 신문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민영은 다시 자리에 앉아 이태식을 바라보았다. 이태식은 이제 공포를 넘어 경외감마저 느끼는 눈치였다. 봤지? 놈들은 널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내 입을 막으러 온 거지. 검찰 손에 넘어가면 넌 자살당하거나 의문사할 거야. 민영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변했다. 살고 싶으면 나한테 붙어. 내가 내 목숨은 살려주지. 대신 그 시계 주인의 이름을 불어. 이태식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다. 강현석 의원입니다. 강현석. 여당의 실세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거물 정치인.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군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국방부 위의 국방부라 불리는 자였다. 민영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빙고. 이태식의 자백으로 배후는 밝혀졌다. 강현석 의원. 그는 군부를 장악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유사시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망상을 품고 있었다. 문제는 증거였다. 이태식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다. 강현석을 엮어 넣을 물증이 필요했다. 강현석 의원이 관리하는 비밀 자금 장부와 구체적인 쿠데타 실행 계획서 원본. 그게 인천항의 한 물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 앞에 선 오대령이 보고했다. 인천항 제사부두 구석에 위치한 낡은 창고. 겉으로는 수입 가구 보관소로 위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강현석의 사설 경호 업체이자 폭력 조직인 흑룡파의 아지트였다.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령관님. 놈들이 우리가 올 걸 알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분석관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민영은 고개를 저었다. 알아. 그러니까 가는 거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민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탄조끼를 착용했다. 검은색 전술복 위에 각종 장비를 체결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교했다. 타격대는 대기해. 요란하게 움직이면 놈들이 증거를 태워버릴 거야.
설마 혼자 가시려는 겁니까? 오대령이 경악하며 물었다. 아니, 딱 3명만 데려간다. 707 시절 내 팀원이었던 놈들로. 민영은 벽에 걸린 장검 한 자루를 집어들었다. 총기 사용이 제한되는 도심 잠입 작전에서 그녀가 즐겨 쓰던 무기였다. 오늘 밤 인천항은 피로 씻겨질 거야. 새벽 2시 인천항 제사부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부두는 음산했다. 컨테이너 박스들이 미로처럼 쌓여있는 곳 깊숙이 낡은 창고 하나가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창고 주변에는 덩치 큰 사내들이 우비를 입은 채 순찰을 돌고 있었다. 손에는 야구방망이와 회칼이 들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3개가 소리 없이 움직였다. 민영과 그녀의 정의 요원 2명이었다. 그들은 빗소리에 발소리를 감추며 컨테이너 위를 달렸다. 1시 방향, 보초 둘. 3초 뒤 제압한다. 인이어로 들려오는 민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나, 둘, 셋. 팟. 민영이 허공을 갈라 뛰어내렸다. 그녀의 군화발이 보초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윽. 비명지를 틈도 없이 보초가 쓰러졌다. 동시에 뒤따라온 요원들이 나머지 보초들의 입을 막고 순식간에 기절시켰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제압이었다.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수십 명의 조직원이 모여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금고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낮에 자유로에서 민영을 습격했던 그 덤프트럭 운전자 조직의 행동대장인 독사였다. 형님, 이태식이 잡혀 들어갔다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장부들 빨리 옮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하의 말에 독사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낄낄거렸다. 걱정 마라. 강 의원님이 다 손써 두셨어. 오늘 밤만 지나면 그 건방진 여자 사령관 목이 날아갈 거다. 민영은 창고 지붕의 환기구 틈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칼자루를 고쳐 잡았다. 미안하지만 목이 날아가는 건 너희들일 것 같네. 민영이 수신호를 보냈다. 쨍그랑. 천장의 유리창이 깨지며 연막탄 3발이 창고 안으로 떨어졌다. 치익. 순식간에 창고 안은 하얀 연기로 뒤덮였다. 뭐야. 습격이다. 당황한 조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연기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춤을 추듯 내려왔다. 민영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아름다울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장검이 은빛 궤적을 그리며 놈들의 무기를 쳐냈다. 배지는 않았다. 칼등으로 급소만 정확히 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신기에 가까운 솜씨였다. 으악. 내 팔. 어디야? 보이지가 않아. 아수라장이 된 창고 안. 독사는 쇠사슬을 감은 주먹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와. 숨지 말고 나오라고, 이 쥐새끼 같은 년아. 그때 독사의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다. 독사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민영의 발차기가 그의 턱을 강타했다. 독사의 거구 붕 떠서 금고 문에 처박혔다. 쿵. 독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이미 민영의 칼끝이 그의 목 울대뼈에 닿아 있었다. 비밀번호대. 손가락 하나씩 자르기 전에. 민영의 눈은 악마처럼 빛나고 있었다. 주변의 조직원들은 감히 덤벼들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여자의 몸으로 수십 명의 조폭을 압도하는 무력.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때였다. 창고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거기까지 아시지, 박민영 사령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중후한 목소리. 빛을 등지고 수십 명의 검은 양복들이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국회의원 배지를 단 강현석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인질이 한 명 잡혀 있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축 늘어진 남자. 민영의 부관 오대령이었다. 오대령. 민영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자, 교환을 제안하지. 내 장부와 내 부하의 목숨. 어느 쪽이 더 소중한가? 강현석이 비열하게 웃었다. 민영은 이를 악물었다. 칼을 쥔 손에 핏줄이 섰다. 함정은 없었다. 이 상황 자체가 거대한 덫이었다. 민영은 사방을 포위한 적들 사이에서 일생일대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인천항 제사부두 창고 안. 서치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박민영의 눈을 찔렀다. 그녀의 시선은 강현석 의원의 옆 피투성이가 되어 무릎 꿇려 있는 오대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사령관님. 제발. 그냥 쏘십시오. 저 때문에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오대령이 찢어진 입술로 피를 토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던 행동대장이 군홧발로 오대령의 명치를 걷어찼다. 입 안 다물어. 혓바닥을 뽑아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 오대령이 고통에 몸을 웅크렸다. 강현석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차더니 여유롭게 민영을 향해 손을 뻗었다. 자, 시간 없다. 선택해. 정의의 사도 흉내를 내다가 부하가 죽는 꼴을 볼 텐가? 아니면 얌전히 기어와서 목숨이라도 부지할 텐가? 민영의 손에 들린 장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무기를 버리는 순간 자신은 도마 위의 생선이 될 것임을. 하지만 10년을 동고동락한 부하를 눈앞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챙그랑. 민영의 손에서 장검이 떨어져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원하는 게 내 목숨이라면 가져가. 대신 그 사람은 놔줘. 건드리면 후회하게 될 거야. 강현석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찢어졌다. 현명한 판단이야. 얘들아, 뭐하냐? 손님 모셔라. 강현석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주위에 있던 조직원 10수명이 떼거지로 민영에게 달려들었다. 민영은 저항하지 않았다. 억세고 거친 손들이 그녀의 팔을 꺾고 무릎을 꿇렸다. 퍽. 누군가가 개머리판으로 민영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눈앞이 번쩍하며 하얗게 변했다. 붉은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크크크, 대한민국 별 3개도 별거 없구만. 이렇게 꿀려놓으니 그냥 계집애야, 계집애. 행동대장이 민영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민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도끼 어린 눈으로 강현석을 노려보았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끝? 아니지. 이제 시작이지. 너는 내일 아침 국가 전복을 꾀하다 발각되어 자살한 비운의 사령관으로 뉴스에 나올 거니까. 유서도 내가 아주 감동적으로 써주지. 강현석이 비열하게 웃으며 민영의 볼을 톡톡 쳤다. 끌고 가. 지하 독방에 가둬. 그리고 오대령 저놈도 같이 쳐넣어. 둘이서 저승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민영의 의식이 점차 곤두박질 쳤다. 끌려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의 측면 버튼을 길게 눌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다. 3시간. 3시간 안에 깨어나야 해.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쏟아졌다. 민영은 헐떡이며 눈을 떴다. 퀴퀴한 곰팡내와 쇠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이었다. 손과 발은 굵은 쇠사슬로 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맞은편 벽에는 오대령이 의식 없이 축 늘어져 묶여 있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끼익. 철문이 열리고 강현석이 들어왔다. 그는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승자의 여유가 넘쳐 흘렀다. 일어났나? 정신력이 대단해. 보통은 하루 꼬박 기절해 있는데 말이야.
강현석은 의자를 가져와 민영의 맞은편에 앉았다. 박민영 사령관. 내가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하지 않나? 이 나라는 썩었어. 민주주의니 뭐니 하면서 무능한 놈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지. 군인이 통치하던 시절, 그때가 진짜 대한민국이었어. 나는 그걸 되돌리려는 것뿐이야. 그는 자신의 망상에 도취하여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다. 민영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데이터를 분석하는 컴퓨터처럼 차분했다. 감시 카메라. 11시 방향 하나. 문 밖에는 보초 둘. 강현석의 허리춤에 스마트키. 뭐야, 그 눈빛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강현석은 민영의 반응이 없자 재미없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앞으로 1시간 뒤면 전방 세계 사단이 움직인다. 북한군의 국지도발 징후 포착이라는 가짜 정보를 흘려서 계엄령을 선포할 거야.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용산을 장악한다. 완벽한 시나리오지. 강현석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하 감옥에서 맞이하게 된 걸 영광으로 알아. 나중에 다시 오지. 시체 처리하러. 쾅. 철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났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민영의 눈빛이 돌변했다. 1시간. 충분해. 민영은 입에 물린 재갈을 턱관절을 비틀어 뱉어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안쪽으로 억지로 꺾어 넣었다. 우두둑. 끔찍한 소리와 함께 엄지손가락 관절이 탈골되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707 시절 포로 탈출 훈련 때 수십 번도 더 해본 짓이었다. 오므라든 손이 헐거워진 수갑 사이로 미끄러져 빠져나왔다. 후. 자유로워진 손으로 발목의 족쇄까지 푼 민영은 곧바로 퉁퉁 부어오른 엄지손가락을 잡고 단숨에 잡아당겨 맞췄다. 뚝. 거친 숨을 몰아쉰 그녀는 오대령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약하게 때렸다. 오대령, 일어나. 잘 시간 없어. 사령관님?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지금부터 우린 죽은 게 아니야. 유령이 되는 거지. 민영은 오대령의 결박을 풀어주며 방구석에 있는 환풍구를 가리켰다. 저기로 나가면 통신실과 연결돼 있어. 아까 끌려오면서 구조를 파악해뒀지. 하지만 무기도 없이 어떻게? 민영은 시익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쇠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었다. 무기는 만드는 거야. 두 사람은 환풍구를 뜯어내고 좁은 통로를 기어갔다. 먼지와 거미줄을 헤치고 도착한 곳은 지하통신 서버실의 천장이었다. 아래에는 2명의 기술자가 모니터를 감시하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민영은 천장 덮개를 열고 소리 없이 뛰어내렸다. 착지와 동시에 기술자 1명의 목을 뒤에서 졸라 기절시켰다. 나머지 1명이 놀라 돌아보기도 전에 오대령이 뛰어내려 그를 덮쳤다. 순식간에 상황 종료. 민영은 곧바로 메인 서버 컴퓨터 앞에 앉았다. 오대령, 문 막아. 놈들이 눈치채기 전까지 10분이야. 민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춤을 췄다. 사령관님, 지원 병력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 지원 병력이 올 때쯤이면 놈들은 이미 병력을 이동시켰을 거야. 더 빠르고 더 확실한 방법을 쓴다. 민영은 강현석이 묵고 있는 VIP룸의 CCTV와 마이크를 해킹했다. 그리고 국방부 전산망의 비상회선을 강제로 뚫었다. 전군 비상방송 시스템 접속. 송출 대상. 전군 부대 및 주요 방송사.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ONAIR라는 붉은 글자가 떴다. 같은 시각 지상 VIP룸. 강현석은 소파에 앉아 쿠데타에 가담한 장군들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자, 김 소장.
5분 뒤에 작전 개시해. 서울 진입로는 12사단이 맞는다. 방첩사 계집애는 처리했으니 방해꾼은 없어. 그는 의기양양하게 떠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지금 이 모습과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역의 군부대 상황실 모니터와 뉴스 속보 화면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벙커. 합참의장과 장관들이 경악하며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강현석은 입에 담지 못할 반역의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국방장관 그 늙은이는 겁쟁이라서 총소리만 나면 도망갈 거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그놈부터 처형. 순간 강현석의 방에 있는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동시에 밖에서 다급한 고함이 들려왔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방송이. 강현석이 인상을 쓰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군데 이 시간에? 수화기 너머에서 보좌관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렸다. 의원님, 지금 의원님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쿠데타 모의 내용이 다 나갔다고요. 지금 검찰, 경찰, 헌병대가 전부 그쪽으로 출동했습니다. 뭐라고? 강현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제야 그는 벽걸이 TV를 켰다. 뉴스 화면에는 자신의 얼굴과 함께 충격 단독 여당 실세 강현석, 내란 음모 포착이라는 자막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다. 쾅! 방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박민영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한 손에는 쇠파이프가, 다른 한 손에는 탈취한 소총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제압당한 조직원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다. 방송 잘 봤어. 연기력이 아주 좋던데? 나무주연상 감이야. 민영은 피 묻은 얼굴로 싸늘하게 웃었다. 그녀의 모습은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 그 자체였다. 네. 내년이 어떻게 나온 거야? 강현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탁자에 걸려 넘어졌다. 경호원 어디 있어? 다 들어와. 전현 죽여.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이미 밖은 오대령과 민영이 설치해둔 가스 함정과 기습으로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다. 민영은 천천히 강현석에게 다가갔다. 내가 말한 그 썩은 나라를 지키는 게 내 일이야. 그리고 너 같은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게 내 전공이고. 살려줘. 돈, 권력, 원하는 건 다 주지. 내 뒤에는 더 큰 사람들이 있어. 날 건드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강현석은 바닥을 기며 애원했다. 민영은 가소롭다는 듯 그를 내려다보며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미안하지만 난 뇌물보다 내 놈의 수갑찬 모습이 더 보고 싶거든. 그때 창문 밖에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두. 창밖으로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비치고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는 수도방위사령부다. 강현석과 무장병력은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저항 시 즉각 사살한다. 민영은 창문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고는 사색이 된 강현석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들었지? 내 관객들이 도착했네. 나가서 커튼콜이나 하시지. 강현석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민영은 그를 질질 끌고 발코니로 나갔다. 수많은 헬기와 장갑차들이 창고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 압도적인 무력 앞에 강현석의 사설 조직은 장난감 병정이나 다름없었다. 민영은 강현석을 난간 앞으로 밀어붙였다. 똑바로 봐. 이게 대한민국 국군의 힘이야. 고작 너 같은 정치인 하나가 사유화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강현석은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야망은 파주의 흙먼지처럼, 인천의 밤바다 안개처럼 허무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민영은 뒤따라 들어온 오대령에게 눈짓했다. 체포해.
죄목은 내란 음모 및 군사기밀 유출, 그리고 살인 미수. 예, 알겠습니다. 오대령이 수갑을 꺼내 강현석의 손목에 채웠다. 철컥. 그 차가운 금소금이 이 긴 밤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민영은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구름이 걷히고 희미하게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길고 긴 밤이었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 사건의 여파를 수습하고 군 내부를 정화하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도 민영은 웃을 수 있었다. 적어도 오늘 밤 정의는 살아있음을 증명했으니까. 새벽 4시.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경인고속도로. 비는 그쳤지만 젖은 아스팔트 위로 붉은 경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반사되고 있었다. 강현석을 태운 호송버스를 중심으로 앞뒤에 헌병대 차량과 방첩사 요원들의 검은 세단이 호위하며 달리고 있었다. 버스 안 강현석은 수갑을 찬 손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민영이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군복은 찢어지고 피가 말라붙어 있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이봐. 박 장군. 아니, 사령관님. 우리 타협합시다. 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있는 돈 절반. 아니, 전부를 줄게. 그냥 나를 놓쳤다고 해줘. 응? 강현석이 애원했다. 민영은 눈도 뜨지 않은 채 나직하게 대꾸했다. 입 다물어. 혀 깨물고 싶지 않으면. 너 진짜 융통성 없다. 내가 잡혀가면 나만 죽을 것 같아? 내 라인에 있는 판사 검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그때였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방 200m. 역주행 차량 발견. 대형 트레일러입니다. 피하세요. 민영이 눈을 번쩍 떴다. 전방의 어둠을 뚫고 헤드라이트를 끈 거대한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괴물처럼 호송 대여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강현석의 잔당 혹은 그가 고용한 청부업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전 차량 산계해. 민영이 소리쳤지만 늦었다. 쾅. 선두에 있던 헌병 차량이 트레일러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화염이 치솟으며 고속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호송버스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다. 버스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간신히 멈춰 섰다. 으악. 살려줘. 버스가 기울어지자 강현석이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민영은 중심을 잡고 일어나 창밖을 살폈다. 트레일러 뒤에서 검은색 오토바이 10여 대가 튀어나오더니 멈춰 선 버스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했다. 쨍그랑, 화르륵, 버스 지붕과 창문에 불길이 붙었다. 놈들은 강현석을 구출하러 온 게 아니었다. 구출이 아니라 입막음이었군. 민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강현석이 법정에서 입을 열면 다칠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아예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이 움직인 것이다. 뭐야. 저놈들 왜 나한테 불을 던져? 난 강현석이야. 너희 보스라고. 강현석이 창문에 매달려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쇠파이프를 든 폭주족들의 공격뿐이었다. 버스 문이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다. 연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오대령, 뒷문 강제로 개방해. 강현석 끌고 나가. 민영은 권총을 꺼내 들고 깨진 창문 틈으로 사격을 개시했다. 탕, 탕, 탕. 달려들던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정확히 가슴을 맞고 쓰러졌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사령관님. 놈들이 버스를 포위했습니다. 나갈 곳이 없습니다. 오대령이 강현석의 멱살을 잡고 연기를 마시며 소리쳤다. 민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대로라면 타 죽거나 놈들의 흉기에 난자당할 판이었다.
그녀의 눈에 버스 바닥에 있는 비상 탈출구가 들어왔다. 바닥 해치 열어. 하수구로 빠진다. 민영이 바닥 덮개를 발로 차 열었다. 도로 아래 배수로와 연결되는 좁은 틈이 보였다. 오대령이 먼저 강현석을 밀어넣고 민영이 마지막으로 뛰어내리려는 순간 반쯤 깨진 창문으로 헬멧을 쓴 거구의 남자가 톱날이 달린 마체테를 휘두르며 난입했다. 슉! 민영은 고개를 숙여 칼날을 피했지만 어깨에 옷깃이 베어나갔다. 끈질긴 쥐새끼들. 민영은 탄창이 빈 권총을 남자의 헬멧에 집어던지고 맨주먹으로 달려들었다. 남자가 마체테를 내려치자 민영은 놈의 손목을 안쪽으로 파고들어 쳐내고 그대로 팔꿈치로 놈의 명치를 가격했다. 퍽, 크억.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주춤하는 사이 민영은 놈의 헬멧을 양손으로 잡고 니킥을 날렸다. 빠각. 플라스틱 헬멧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버스 바닥에 나뒹굴었다. 불길이 버스 내부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직전 민영은 바닥 해치로 몸을 날렸다. 쾅! 그녀가 배수로로 떨어짐과 동시에 버스의 연료통이 폭발했다.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배수로 아래 흙탕물에 뒹군 민영은 기침을 토해냈다. 저만치서 오대령이 강현석을 깔고 앉아 제압하고 있었다. 강현석은 공포에 질려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다 죽었어. 다 죽이려고 했어. 내가 시킨 놈들이 날 죽이려고. 민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강현석의 멱살을 잡고 일으켰다. 똑똑히 봐. 이게 내가 만든 세상의 말로야. 의리? 충성? 그딴 건 이익 앞에선 휴지 조각이지. 멀리서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원군이었다. 민영은 찢어진 군복 사이로 드러난 상처를 빗물로 씻어내며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끝내러 가자. 법원으로. 3개월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단상 위에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민영 중장이 서 있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강현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태식 소장은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다. 그들의 비리에 연루된 장성들과 정치인 수십 명이 줄줄이 옷을 벗거나 구속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군 숙정 작업이었다. 그리고 오늘 박민영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수여받고 있었다. 박민영 중장. 귀관은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기에 대통령이 직접 그녀의 가슴에 태극무 공훈장을 달아주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민영의 표정은 덤덤했다. 그녀에게 훈장은 명예가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감의 무게일 뿐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민영은 리셉션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축하 인사와 샴페인보다는 가야 할 곳이 있었다. 그녀의 검은 세단이 도착한 곳은 파주 제12보병사단. 3개월 전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그곳이었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단장 관사의 호화로운 정원은 모두 갈아엎어져 장병들을 위한 풋살장과 휴게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민영은 차에서 내려 위병소를 통과했다. 그때 저만치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김일병. 아니, 이제는 계급장이 하나 더 늘어난 김상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주눅든 모습으로 잡초를 뽑던 노예가 아니었다. 빳빳하게 다려입은 전투복,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 당당한 어깨. 그는 진짜 군인이 되어 있었다. 민영을 발견한 김상병이 눈을 크게 뜨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국군방첩 사령관님의 부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민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김상병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자세가 좋아졌네, 김상병. 이제 좀 군인 같아.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덕분에 제가 왜 이 군복을 입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상병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그는 민영이 자신을 구해주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고마워할 거 없어. 난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민영은 고개를 돌려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젊은 병사들이 땀 흘리며 구보를 하고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그 생기 넘치는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저들이 흘리는 땀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누군가의 탐욕을 위해 희생되지 않게 지키는 것. 민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게 내가 별을 달고 있는 이유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초콜릿 하나를 꺼내 김상병의 손에 쥐어주었다. 근무 서느라 힘들 텐데 당 보충해라. 그리고 민영은 정모를 고쳤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또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 내 번호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병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격려했다. 민영은 답례를 하고 돌아섰다. 파주의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 3개의 별이 노을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났다. 하지만 그 빛은 권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비추는 병사들을 위한 등대와 같은 빛이었다. 방첩사령관 박민영.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정의는 이제야 비로소 싹을 틔우고 있었다.